그래서 언어 논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흰색이 없을까 항상. 언어 논리. 자, 이게 뭐로 글감이 시작하냐면 이 상단문법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에 뭐 논리야 놀자 막 이런 거나 빨간 펜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봤을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게 있거든요. 한번 적고 가볼까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오늘도 죽으시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다. 하필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그죠?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야, 미안해. 소크라테스. 이름 바꿔버렸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전제.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요? 따라서 아직 안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때 얘기할 때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의 가장 클래식한 기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서 나오는 명제들이 있습니다. 명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간이라는 키워드 있죠. 그러니까 얘가 참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이 이론이 논리적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점들인 건데,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이게 논리적일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게 구조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철학자들은, 언어학자들은 수많은 노력들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걸 이제 정형화해 놓은 게 이 3단 논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 인간이다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요. 그죠? 이 죽는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라는 이 지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구조화하면요. A는 B다. 그죠? C는 A다. 따라서 C는 B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이거의 인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의의 속성과 예의의 속성을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보죠. 3단 논법이란 두 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가 이제 전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되겠죠. 전제와 결론에는 명제가 사용되는데, 명제의 형식으로는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이 있다. 이게 요번 줄을 넘기면서 요 말만 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맞닥뜨리면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과 어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다와 아니다예요.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선생이다와 모든 학생은 뭐뭐다. 어떤 학생은 뭐뭐다. 이 구조만 돌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뭐로만 정해놓은 거예요? 네 가지 방향으로만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칭이란 주어가 대상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칭은 부분만 포함하는 것이다. 긍정은 주어가 수어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정은 주어가 수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별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 나누고 시작을 해보죠. 뭐와 뭐로 일단 나누고 있어요? 전칭과 특칭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고 있죠. 전칭과 특징 이야기하면 뭐예요? 모든이에요. 모든을 대상으로 하는가. 특징은 뭐예요? 이 전자가 전체 전자. 특자는 특별 특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일부인 거예요. 일부. 당연한 말인 거고. 근데 긍정인 거 뭐야? 학생이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함한다라고 그냥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그죠? 부정은 아니다야. 그래서 그걸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적고 가볼게요. 적자. 계속 쓸 테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봐서 낯선 거지 사실 살펴보면 별게 없거든요. 이거 왜 굳이 이거를 모든 S는 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전칭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모든 S는. 근데 선생님 아까 모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이 나왔어요. 근데 뒤에 보조사가 뭐부터? 도야. 어떤 S도라는 건 전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다, 아니다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다라는 건 결국 뭐야? 포함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아니다라는 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S는 이 보조사까지 어떤 S는 이라는 걸 통해서 특징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언어 구조를 만드는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모든이냐 어떤이냐에 따라서 결론값이 달라져요. 단정과 가능성까지 이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뒤에서 그 끔찍한 벤 다이어그램 나오잖아요. 그 벤 다이어그램이 문제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까지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보죠. 3단 노법의 세 명제는 세 명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령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의 경우 세 개의 명사인 학생, 과학자, 철학자가 명제의 주어 또는 수러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다 쓰다 끝나겠네. 잠깐만 기다려봐. 네, 어쩔 수 없어. 일단 쓸 거 할게. 이것만 쓸게. 모든 확실히 잘 쓸 거예요. 3단 논법이 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구조 역시도 3단 논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과학자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등장하는 이 학생과 철학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와의 관계를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철학자와 이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여기 이 명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리고 주어와 수러. 그래서 앞부분 여기 있는 ACC 이쪽에 있는 요 라인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주어라고 얘기하고 뒤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수러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로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지칭어들만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당한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두 전제를 참이라고 할 때 두 전제가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 타당하다고 말한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요? 그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거짓일 때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리딩을 하시면 되겠고, 타당성은 명제의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 형식에 의해 결정된 별 5개죠. 우리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나데이 법비 구조죠. 그래서 문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용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나올 거야.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타당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X7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런 확신이 속도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데이 법비 구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모두 거짓인 세 개의 명제로도 타당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별 5개잖아. 내용의 참거짓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이 타당성은 논리성, 논리적 형식이 중요하다. 즉 이게 뭐와 뭐를 비트는 거예요? 내용, 즉 안, 내부의 진실성이 중요한가, 참거짓이 중요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뭐야? 외부, 겉으로 보이는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이제 느끼시는 게 중요하겠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즉 그림처럼 세 개의 원에 세 개의 명사를 대응시킨 다음 두 전제와 결론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별 5개, 이게 결국 똑같은 말이거든요. 즉 이 형태의 논리적 타당성 equal 뭐와 동일하다? 만일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으면,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나타나, 이게 형태적 논리성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제의 결론이 내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논증은 부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철학자와 학생이라는 게 여기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 논리는 부당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철학자 있고 학생도 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는 아니고요. 내용의 참거짓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앞에 예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제를 원에 대응시켜 봅니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라는 학생이라는 원에서 1과 5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학생인데 과학자가 아닌 1과 5 부분에 빗금을 쳐서 해당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즉 지워진 부분들은 내가 없다라고, 뭐 여기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럼 반대로 흰색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철학자라는 원에서 사육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사육 부분에 빗금을 그어서 해당하는 철학자는 없는 것으로 표시하죠. 빗금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두 전제를 결합해 보면 1, 4, 5, 6 부분에 빗금이 그어진 상태죠. 결론인 어떤 철학자도 학생이 아니다의 경우 철학자이면서 학생인 4, 5 부분에 빗금을 그어 해당하는 철학자는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론의 두 전제와 결합을 비교해보면 전제의 결합은 1, 4, 5, 6 부분에 빗금이 있고 결론은 4, 5 부분에 빗금이 있으므로 전제의 결론의 내용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막 주저주저 떠들었지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빗금 두 개를 합쳐요. 이 전제 조건의 빗금을 합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과의 빗금을 비교하는 거죠. 즉 이 결과의 빗금이 내부에 들어가면 뭐다?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벗어나 있으면 뭐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출제자야. 그럼 어떻게 나올까? 빗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을 예시로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얘가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얘의 이 빗금이 여기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타당하다. 근데 얘가 여기에 삐죽 피어나왔어. 그럼 그건 뭐야? 합당하지 않다. 이미 이걸 마음속에 갖고 가야 된다니까. 항상 글감을 읽을 때. 실제로 보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빗금이 나왔다는 건 뭐다? 전제의 결론에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쉽게 하나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도 환장하죠. 그 다음 것도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증의 형식에 의해 논증의 타당성이 결정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가나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원래 대칭 구조를 많이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동일한 선상에서 디테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뭐 때문에? 논증의
형식에 대한 키워드에 붙이고 있잖아요. 얘도 뭐가 중요했어? 형태와 형식이 중요했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내용이었으면 대칭을 이뤘을 텐데 형식이니까 어느 정도 공통점을 따라가고 있네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을 가려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했는데 이를 이용하면 3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증에 포함된 명제들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 그냥 얘도 명제, 얘도 명제, 얘도 명제, 얘도 명제, 얘도 명제, 얘도 명제였고 주어와 수어 정도로 나눴던 이 명제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에서 결론의 주어를 소명사, 수어를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며 두 전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사를 매개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눈 딱 감고 빨리 적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쓸 거거든요. 그럼 봐봐. 이 구조는 뭐와 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제와 결론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전제도 크게 앞에 있는 전제 첫 번째와 전제 두 번째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그리고 결론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의 주어를 소명사, 뒤쪽의 수어를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문법의 명사와 대명사를 떠올리는 순간 큰일 나.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더 볼까?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전제에 공통적으로 있는 아이들을 매개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었던 예시들을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철학자는 뭐가 되겠어요? 소명사가 되겠고 학생은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똑같은 거 과학자와 과학자가 뭐가 되는 거야? 매개명사가 된다는 거죠. 자, 공통점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 작품은 뭘 얘기할 거다? 얘와 얘와의 차이점까지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다? 얘가 다른 언어로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봐봐, 얘가 소명사 대명사라고 했는데 이거 바꿔주면 좋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어. 그냥 내용만 어려운 것 뿐이야. 생소할 뿐이고. 그 다음 전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대전제이고 소명사가 포함된 전제는 소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 이 수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대전제,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소전제라고 얘기하는구나. 다시 볼까요? 여기 학생이 아니다가 앞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수어가 있는 대명사가 있는 부분을 대전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철학자 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사 부분이 있는 소명사가 있는 부분을 소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단 논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대명사. 그 다음 대전제, 소전제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클래식한 여기도 볼까요? 죽는다가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죠.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전제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의 구조가 일반적이구나 정도는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들 상식선이었습니다. 만약에 수능이 나오면요, 원래는 이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마치 중세문법이 왜 특이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문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사전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는 이거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문제들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부러 리트도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 소재 자체가 너무 빡쳐. 그래서 이거 익숙해지기가 이제 여러분들 목적일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또한 3단 논법의 명제는 기본적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로 배열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끔 순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것도 이제 마음에 먹고 가시면 되겠죠. 다음은 명제에서 주어나 수어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지칭하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죠? 전체, 일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전칭과 특칭에 대한 이야기가 끌고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도 썼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아주 좋고요.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주연입니다. 명제 안에서 명제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면
주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정의고 새로운 단어니까 받아들이고 가야겠죠. 명제 안에서 명제가 전체 대상을 지칭하면 주연된다라고 얘기하죠. 주어는 전칙 명제에서 주연되고 특칙 명제에서 주연되지 않습니다. 수어는 부정 명제에서 주연되고 긍정 명제에서 주연되지 않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항상 버릇을 들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돼. 아니 왜 거부해?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돼요. 그리고 문제 쓸 때 그거 갖다가 우리 맨날 앞뒷장 남잖아요. 그따가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거 끌어다가 문제 옆에다 대놓고 매칭하면 돼. 이것도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물론 이해하면 좋은데 옆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잡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명제, 그 다음에 긍정명제, 요거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칙명제. 정말 끔찍한 일이야. 특칙명제. 외울 수 있으면 사실 안 적어도 되거든요. 아 진짜 외울 수 있으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외울 수 없으면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어인 경우고요. 이게 이제 주어인 경우. 수어는 부정명제에서 주연되고요. 예, 주연되고 얘는 안 되고요. 주어는 전칙명제에서 주연되고요. 특칙명제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끔찍한 일이지. 근데 사실 잘 살펴보면 되게 그럴싸해요. 주어는 전칭이잖아요. 다 하기 때문에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연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칙명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부만 얘기하기 때문에 X가 된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수어 같은 경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상과 얘의 이야기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상 같은 경우는 원래 긍정명제가 뭔가 포함할 것 같고 부정명제가 뭔지 아니다이기 때문에 뭔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논리성의 영역에서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수능은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 아니 씨 왜 아니단데 왜 얘는 주연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박살 나는 거야. 그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그냥 탁 치고 쓰라는 이유가 받아들이는 연습인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속도고 오히려 더 헷갈려져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버릇을 좀 들이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어려운 이야기지. 좀 더 가볼게. 그래서 이제 예시를 조금 더 주는데 가령 모든 고양이는 생맹이다 해서 고양이는 이 세상 모든 고양이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자 모든 고양이는 뭐였어? 전칙명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연이 되고요. 하지만 하지만 생맹은 이 세상 모든 생맹들 가운데에서도 고양이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고양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생맹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생맹은 수많은 생맹들이 있는데 앞에를 긍정함으로써 고양이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긍정 명제가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수어는 주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납득하고 가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친 규칙 중에서 주연 개념에서 파생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의 규칙이라도 위반한 3단 논법은 부당한 논증이 됩니다. 첫 번째, 매개 명사는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었다는 것이고 별 5개겠죠. 두 번째 규칙은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는 명사는 결론에서 주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초 지울게요. 여기는 썼으니까 두 번째 얘기가 나오죠. 이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하게 굴러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적을 게 많아. 매체의 명제는 적어도 한 번은 주연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매체 명사가 뭐였어? 이 전제 조건에서 2번 이상 등장하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똑똑하신 분들은 뭐예요? 이 명제가 만약에 주어라면 어디에 써야 돼요? 전칙 명제에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명제가 만약에 수어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정 명제에 쓰여야만 제가 성립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명제나 명사네, 그냥 주연이. 두 번째,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는 명사는 봐봐, 이것도 전제 조건이잖아. 얘가 전제 조건이고 얘가 결과값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전제 조건이야. 만약에 전제에서 주연되지 않은 명사가 결론에서 주연되면 그거는 뭐야?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 또 나와. 그래서 이때 두 번째 규칙을 위반하는 3단 논법으로는 대명사가 결론에서 주연되고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 경우와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거나 주연되나 전제에서는 주연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생략하고 갈게요. 요거 1번 구조와 2번 구조로 나눠지고 아마 어떤 문장이 던져준 다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이제 등장하겠죠. 자,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그만. 제발 그만. 어떤 과학자는 철학자이다. 그 다음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학생은 철학자이다. 이렇게 던져줬을 때 사실 뒤쪽 글을 안 읽고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매개명사는 뭘까요? 과학자? 과학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주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는 주어에 갖다 있죠. 그래서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전칭 명제가 돼야 돼요. 전칭 명제가 돼야 되는데 전칭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S는과 어떤 S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기는 어떤 과학자는 이라는 특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주연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죠? 한 번은 돼야 되니까 그럼 아래까지 기회를 줍니다. 모든 학생은 과학자이다예요. 그래서 서술어에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돼야 돼요? 부정 명제가 돼야 돼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과학자이다라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다라는 긍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주연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에서 벌써 1번의 전제 조건은 글러먹었구나 라는 걸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읽어볼까요? 라는 논증이 되어요. 위 규칙에 이용하여 타당성을 확인해보자. 매개명사 과학자는 첫 번째 명제에서 어떤 과학자로 사용했으므로 전체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하고요. 두 번째 명제의 과학자 역시 학생 중에서 과학자를 의미하므로 과학자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주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아주 끔찍하게도 이제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뭐에서 등장할 거예요? 보기에서 등장할 거라는 걸 이제 욕을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부분들이었죠. 야,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냐면요. 이거랑 가지고 장난쳐요. 모드는요 확정이에요, 여러분들. 확정. 뭐뭐가 된다면 반드시 이거야만 해요. 근데 어떤이라는 건 뭐예요? 가능성의 영역이 만들어져요. 어떤 학생은 과학자다라는 건 이 사람이 과학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모든 학생은 과학자다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심하게 장난쳐요. 자, 6월 모의고사에 뭐 나왔어? 정치 기술 사회 문제에서 뭐 나왔어? 수원 했었던 거 기억나요? 뭐 나왔어 그거? 이중차분법 나왔잖아. 거기서 뭐였어? 뭐야? 기억이 안 나네. 어떤과 이 모든, 즉 확정과 단정을 가지고 문제를 굴렸단 말이야. 올해 6월에 나왔다니까. 그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다. 기억났다. 기억났다. 그거 뭐야? 이거 어떤 그 개념이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100%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나 이 사회 문화에 적용할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구조를 만들어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단정이야, 확정이야? 아니, 확정이야, 가정이야? 가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 어떻게 나왔게? 확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그 문제로 굴러가는 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당연해지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문제로 가보죠. 문제로 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1번. 가와나의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안 해요. 2번 찍으시면 됩니다. 3단 논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어렵지 않았죠? 두 가지 다 이유들이 되게 명확했어요. 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오면 도망치세요. 마지막에 푸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도망치면은 세 개를 다 도망칠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아, 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세 개를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안 읽힐 거예요. 그래도 풀 수 있는 힘은요, 이런 문제거든요. 봐봐, 1번. 매개명사는 결론의 주어나 수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야,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이것도 추론 능력이거든요.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개는 어때요? 과학자와 과학자가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여기도. 여기 매개는 뭐예요? 과학자와 과학자란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매개명사는 결론에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 하지만 내용과 추론을 통해서 얘네들이 공통적이면 얘네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에서 얘네 둘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 딱 보면 이게 뭔 개소리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1번 너무 맞는 말. 근데 아마 세모치고 다 가겠지? 뭔 개소리인가 이러면서. 2번. 타당한 논증에는 실제 내용이 참인 명제가 한 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수능자에서 이것 찍고 넘어가야 돼요. 왜? 뭘 했으니까.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거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안에 있는 형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렸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글을 제대로 읽을 때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똑같았었잖아. 아까 그때 공시통시로 알려드렸었잖아요. 통시적인 것보다 공시적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문제에서는 통시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올해 수능도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거를 못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읽어내면 한 답을 찍어내는데 되게 유리해질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70% 이상의 정답 찍기 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정답으로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좀 인이 박히게 좀 연습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2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얘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의 타당성이 형식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했고 4번 벤 다이어그램에 사용되는 하나는 하나의 명사에 대응한다. 앞에서 이제 리터럴하게 나왔고 5번 3단 논법에서의 대전제와 소전제에 해당하는 두 명제의 위치를 맞바꾸더라도 논증의 타당성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까 저 뭐 얘기했어요? 때로는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바꿔보면 돼요. 이거 바뀐다고 의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얘가 이제 기억이고요. 얘가 기억이고 얘가 이제 니은이란 말이에요. 자 1번 명사 학생은 기억의 대전제. 여기 있죠. 여기 대전제. 수러 부분이니까 대전제. 그죠? 니은은 소전제에 포함한다. 여기 어디 있어요? 앞에 있죠? 소전제.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쓸 거니까 정리하고 가라는 거야. 어차피 쓸 거니까. 2번 기억과 니은에서 따라서는 명제 모두 소명사를 포함한다. 소명사 주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소명사도 포함하고 소명사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상하지 않고요. 3번 기억의 매개명사와 니은의 매개명사는 모두 전제의 수러에 위치한다. 그럼 동그라미 쳐보면 되잖아요. 여기는 과학자, 과학자. 벌써 틀렸네? 그 다음에 과학자, 과학자잖아. 아주 명확하지? 얘기는 수러, 주어, 수러니까 틀렸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약간 아트의 영역으로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는 애들은 3개월이면 내가 하산을 해. 아 진짜 이게 가르쳐보면 그래. 재능이 있으면 그냥 3개월이면 끝나요. 1학년 때 3개월 가르치고 수능이나 리트를 던져줘도 맞는 애들이 있어요. 왜?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건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내용이 딴 걸로 바뀐다고 해서 문제의 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도 이게 생소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이잖아 이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아이돌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바뀌었으면 순식간에 맞출걸? 여러분 에스파가 남자가 있다 얼마나 이상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글감의 익숙성을 가시면 돼요. 알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4번. 그 4번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뭘까요? 기억에다가 옆에다 뭐 적어놔야 돼? 특칭, 긍정. 니은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전칭, 부정. 디귿 옆에 뭐 적어야 돼? 특칭, 부정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제발 그냥 하지 마. 그게 오히려 속도가 더 걸려. 그냥 받아들이려니까 정보 양들을. 그래서 모두가 주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거 따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어디 갔어? 그러면 부정 명제이면서 뭐야? 전칭 명제. 즉 전칭 부정이면 둘 다 주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칭 부정이면 서술어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칭 긍정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주연되는 거겠죠. 그 이론에 따라서 하나하나 매칭하다 보면 4번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선생님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내용이 몰라서 못했어요가 아니야. 수능에서 어차피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소재적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닝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문제 자체는. 내가 뭔 개소리야 이게 이해 하나도 안 되는 애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하기에는 좀 편할 거고요. 자 5번 하이라이트였죠? 씨 정말 끔찍한 일이야. 자 봐봐. 이거 해보셨나요? 이거 색칠 공부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왔어. 그리고 저도 이 파트를 수업하면 좀 찜찜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재만큼 추상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사자, 그 다음에 육식동물, 그죠? 그 다음에 포유동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국어 영역이 아니에요. 수학의 영역이야. 벤다이어그램을 제가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집합과 합집합은 제가 가르칠 영역이 아니잖아요. 상식과 수학의 영역이지. 근데 이거를 끔찍하게도 다른 완전히 반대로 칠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첨삭하시면서 보실 텐데 색깔이 반대인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자, 봐봐. 모든 사자는요. 모든 사자는 뭐래요? 육식동물이래요.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이래.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닌 거 우리 칠하기로 했잖아요. 앞에서. 아, 이거 숫자 1, 2, 3, 4, 5, 6, 7 요거였으니까요. 그죠? 그거 아닌 거. 그죠? 그 모든 사자는 육식동물. 맞냐? 사자, 육식, 포유동물. 아,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자는 번호가 잘못됐죠. 왜 이렇게 안 되죠?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칠하면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그럼 모든 사자와 포유동물까지는 여기잖아요. 색깔 뽕필.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뭐예요?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친절하게 쓰면 되잖아.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5번의 상태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포함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뭘까요? 마지막에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 모든 육식동물은 포유동물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체크하면 2는 포함이 되지. 즉 2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뭐야? 이 3번은 아까 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부분과 되게 이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3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끝나네. 그리고 뒤쪽은 결국은 뭘까요?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이야기가 될 텐데 모든 사자는 육식이다. 그 다음 모든 사자는 포유류다. 그 다음 모든 육식동물은 누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포유류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였을 때 앞에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찍혔을 때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전부 다 뭐예요? 전칭긍정, 전칭긍정, 전칭긍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전칭긍정, 전칭은 명사가 주연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은 서술어는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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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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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적고 들어갔으면은 아무런 그게 안 되거든요. 5번 볼까요? 소명사가 결론에서는 주연되나. 소명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소명사고요. 여기가 대명사죠. 소명사는 결론에서는 주연됐죠. 그죠? 근데 전제에서는 어디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결로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를 10분 이거를 10분 안에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해요. 왜 할까요? 전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요 당연히 저도 못하겠죠. 그냥 이 악물고 한 6번이랑 1번이랑 한 2번 정도 풀고 이제 3번 대충 찍은 다음에 4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2개 풀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마지막 문제도 풀만한 시간감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실 한 끗 차이야. 진짜로. 안다 모른다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그냥 풀기만 해도 여러분들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좀 끔찍할 거야. 하나 한 지문 한 지문 되게 힘들 텐데. 그리고 항상 가르치면서 느끼지만 가장 과제율이 적은 파트이기도 해요. 이게 풀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좀 이악물고 해봐. 하루에 한 작품씩 요 P는 Q이다와 조금 친해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랑 수능에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까지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리. 우리 끊어주세요.